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이 재밌는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도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거든요. 가볍게 언어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중남미 나라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반면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한 100년쯤 더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지요. 우리말이 살아남기나 했을까요? 신의 국적은 브라질인 것 같다. 이 말은 연안에서 대형전이 발견된 후에 룰라 대통령이 10년도 훨씬 더 전에 한 말인데요. 실제로 브라질은 신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영토 크기가 우리나라의 85배, 세계 5위이고 남미 대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남미 대륙 13개 나라 중에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지 않은 나라는 칠레하고 에콰도르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브라질 땅이 워낙 크니까 국경을 맞대지 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땅의 대부분이 경작 가능한 비옥한 땅이에요. 제가 운전하고 다녀보니까 온통 황토들이더라고요. 러시아, 캐나다처럼 영토는 큰데 세계 1, 2위로 큰데 많은 땅이 얼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진 것과는 다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브라질에서 소를 키운다면 우사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새끼 낳고 크는 거지요. 자기 소가 정확히 몇 마리인지 주인도 잘 모른답니다. 게다가 그 땅 밑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주요 광물 자원들의 매장량이 세계 1에서 5위권이라고 합니다.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와는 참 많이 비교가 되죠. 그리고 부럽습니다. 브라질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 환경을 가지고도 어쩌면 이렇게 못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의 어느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브라질은 미래의 나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미래의 나라일 것이다. 얼핏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브라질은 많은 걸 가졌지만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에둘러서 한 말인데요. 요즘 말로 좀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지런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땅만 살짝 바꿔서 살아보면 어떨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악착성이 좀 떨어지고 좀 게을러져서 한 50년 지나면 뭐 비슷해지려나요? 신의 국적이 브라질일지도 모른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없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잠깐 있는 저도 수궁이 가는 게 리우에 도착하면 볼 수 있는 이런 가파른 빵지 아수카르나 꼬르코바디 예수상, 지금 보시는 테레소폴리스의 뾰족한 봉우리는 지진이 없으니까 유지되지 칠레처럼 지진이 계속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브라질 GDP는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2위, 우리나라는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서로 비슷하지요. 그런데 1인당 GDP는 브라질 7,500달러, 우리나라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브라질이 인구가 워낙 많아요.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브라질 토지의 46%를 상위 1.6%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식민지 시절의 일부 귀족들이 대토지를 독점하던 그 구조를 토지개혁을 통해서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구조는 남미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파벨라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브라질의 빈민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범죄 조직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오래전에 마이클 잭슨도 범죄 조직에게 돈을 주고 이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하지요. 지금도 가끔 해외 토픽에는 공권력과 범죄 조직 간의 총격전 이런 걸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파벨라를 저도 잠깐 스치듯이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리우 시내를 동서로 횡단을 하면서 내비가 짧은 길로 저를 인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파벨라로 들어선 거였는데요. 부랴부랴 지나오기는 했지만 손에 땀이 다 나더라고요. 제 안에는 초긴장 상태였고요. 리우에서 운전하실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범죄 조직의 협조하에 유료 파벨라 투어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말려서 못했습니다. 감독님이 이런 거 절대 결제 안 해주세요. 리우에서 국제 행사가 열리면 리우시하고 파벨라는 신사협정 같은 걸 맺어서 큰 마찰 없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가 망가지면 범죄 조직도 좋을 건 없겠죠.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UN 환경회의가 리우에서 열렸는데 이때 행사 진행 유지를 위해서 해변가에 탱크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치된 이 탱크의 포신들이 전부 파벨라를 조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무슨 뜻이냐 하면 신서협정을 어기고 문제가 발생되면 파벨라를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는 어떤 외교관 분이 쓴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브라질 사람들은 대체로 느긋하고 낙천적인 편인데 운전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버 택시를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밟을 브레이크가 없는데도 제 발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브라질 분들 핸들 잡았을 때 하고 죄송합니다만 여자 팬티 벗길 때에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끼어들기를 하거나 일상에서도 엄지척 이거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오케이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남미를 정복하고 수탈했던 주요 나라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입니다. 이 속된 말로 땅 따먹기를 하면서 자연히 두 나라는 신대륙에서 자주 부딪혔지요. 그래서 교황에게 가서 교통 정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재밌는 건 당시 교황이 스페인 출신이었고 세속 교황이었는지라 스페인한테 유리하게 선을 쫙 그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이 공략했던 곳들은 지금의 멕시코인 아즈텍 제국하고 페루에 해당되는 잉카 제국이었어요. 이 지역들은 원주민들이 국가의 형태를 갖춘 상당한 문화와 군사적인 조직을 갖춘 곳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치열한 전투를 거치면서 식민지를 넓혔고 금은보화도 많이 수탈했지요. 반면에 포르투갈이 진출했던 지금의 브라질 지역은 수렵과 채집을 하는 석기시대나 다름없는 수준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무혈 입성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근데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제국주의 시대에 왜 각 나라들이 구분을 걸고 또 목숨을 걸고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었나요? 한마디로 돈 좀 벌자는 건데요. 당시 포르투갈이 진출했던 브라질 지역은 거의 석시대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살다 보니까 돈 될 만한 게 수탈해 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군인들의 희생이 좀 있기는 하지만 신대륙에서 금덩어리를 쓸어오는 스페인이 엄청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수탈을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기부터 사탕수수 같은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서 브라질 땅에 농장과 도시들을 건설해 나가게 됩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현지 원주민들이 동원되었는데 지나치게 혹독한 노동 환경을 견디기 힘든 데다가 유럽에서 들어온 패스트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이거 참, 그럼 일은 누가 하나요? 농장의 일손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말이죠.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이때 노예상들이 등장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남미의 다른 나라들보다 흑인과 흑인 혼혈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인종차별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산업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식민 완전 초기에는 붉은색 염료의 재료가 되는 빠우 브라질이라는 나무를 채취하는 게 주된 산업이었어요. 나무 이름이 빠우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이름도 브라질이 된 거거든요. 이후에 사탕수수 재배가 주된 산업이 되고 17세기 말에 정복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금이 내륙에서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납니다. 18세기 초에 금 관련된 광산 산업이 번성해지니까 채굴된 금을 포르투갈로 싣고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가 갑자기 커지고 그때까지 수도였던 살바도르를 제치고 일약 브라질의 수도가 됩니다. 근데 모든 일은 부침이 있지요. 캘만큼 캔에서 금이 가닥 나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커피에 관심을 돌렸어요. 당시 커피를 재배하는 일부 국가들에게 커피 산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었기 때문에 커피 씨앗이나 묘목을 국외로 반출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브라질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서 고려시대에 문익점 선생이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그리고 또 로맨틱하기까지 한 방법으로 커피를 브라질로 들여오는 데 성공합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생략하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18세기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브라질에 커피가 재배되고 수출되면서 지금까지도 커피는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브라질 수출 1위 품목은 커피, 2위는 축구선수라는 말도 있지요. 19세기 초에 브라질이 독립합니다. 사실상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 무렵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남미 국가들이 이때 독립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뜬금없는 것 같지만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략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초토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남미 식민지들을 관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를 틈타서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페인은 나폴레옹 군대에게 점령당해서 나폴레옹의 형이 스페인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포르투갈은 왕실 전체 그리고 귀족들까지 짐을 싸가지고 몽땅 브라질로 옮겨갔지요. 마치 고려 왕조가 몽고의 침략을 피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것과 같은 건데요. 식민지였던 브라질이 졸지의 왕이 거처하는 본토가 되었고 이때 비로소 브라질의 대학과 도서관, 공연장 이런 것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시절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식민지인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식민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우민화 정책을 폈었던 거죠. 나중에 공화정이 시작되고 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듯이 브라질에도 한동안 군사정권이 지속되다가 민간 정부가 들어섰고요. 지금 세 번째 룰라 정부에 이르고 있고요. 지난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지금 브라질이 다소 혼란스러운데요. 이 혼란이 커지지 않고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브라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허물하지 마시고 역사 공부가 아니라 가볍게 브라질에 대해서 들어본다 라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